자, 그럼 스포츠와 경제 5주차 2차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은 계약서에 적힌 명목상의 금액과 실제로 그 선수가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세, 제도와 다양한 부대 비용이 그 숨겨진 격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따라 소득세율이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고 55.4%, 스웨덴은 52.3%의 높은 소득세율을 자랑합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나 모나코 같은 국가들은 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하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하면 51.9%에 달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차이는 선수들의 실수령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하게 1,000만 달러를 계약하더라도 리그가 소재한 국가에 따라 선수가 실제 받는 돈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리그앙에서 1,000만 달러를 계약하면 세금으로 554만 달러를 내고 부대 비용을 추정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66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스페인 라리가의 경우 베컨법이라는 특별한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세금으로 240만 달러, 부대 비용 60만 달러를 제외하고 700만 달러를 실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아예 없는 아랍에미리트 리그로 가게 되면 1,000만 달러 계약 중 부대 비용 50만 달러를 제외하고 무려 95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같은 계약 조건이라도 실수령액이 2.6배까지 차이 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베컨법은 해외에서 스페인으로 이주하는 고소득 선수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 세법을 적용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덕분에 스페인 리그가 해외 스타 선수들을 유치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외에도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숨겨진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런던이나 파리, 미넨 같은 대도시에서 살게 되면 주거 비용만 월 1만에서 3만 달러에 달하고 가족이 함께 이주할 경우 국제학교 학비 등으로 연 3만에서 8만 달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계약 금액의 3%에서 10%가 공제되고 해외 거주 선수 전용 의료보험으로 연 2만에서 5만 달러, 비자와 법률 검토 비용으로 연 1만에서 3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결국 구단이 실제 선수를 고용하는 총 비용은 명목 연봉의 고용주 사회보험료 국가에 따라 연봉의 2040% 추가까지 더해져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훨씬 커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경제적 격차, 특히 NBA와 WNBA의 극심한 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NBA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190만 달러인 반면 WNBA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4만 7,745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 80배의 격차입니다. 최고 연봉을 보더라도 스테판 커리 선수의 5,580만 달러와 WNBA 제키 영 선수의 25만 2,450달러는 무려 221배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리그 전체의 수익을 비교하면 NBA가 105.8억 달러, WNBA가 2억 달러로 NBA 수익이 WNBA보다 약 52.9배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익 분배율에서 NBA 선수들은 리그 총수익의 50%를 가져가는 반면 WNBA 선수들은 단 10%만을 분배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리그 구조 안에서 무려 5배나 되는 분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같은 코트에서 같은 규칙으로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연봉 선수 간의 격차가 221배에 달한다는 것은 과연 실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차이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장 수익성 논리와 연결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기했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경제학적 관점의 시장 수익성 논리와 한계수입 생산물 MRP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계수입 생산물, 즉 MRP는 선수가 추가로 한 명 더 고용될 때 그 선수가 리그나 구단에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계 생산물, 즉 선수의 경기력이나 인기 같은 요소가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생산량의 생산물 가격,
즉 경기의 티켓 가격이나 중계권료 등을 곱한 값으로 이론적으로는 선수의 임금은 이 MRP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즉 자본주의적 임금 논리에 따르면 선수가 창출하는 수익이 클수록 선수에게 돌아가는 파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남성 스포츠의 수요가 여성 스포츠의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임금 격차는 수익 격차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23-24 시즌 리그 총수익을 비교해보면 NBA가 105.8억 달러로 WNBA의 2억 달러에 비해 약 53배나 많습니다. 선수 평균 연봉도 NBA가 1190만 달러, WNBA가 14만 7745달러로 약 80.5배의 격차를 보입니다. 또한 선수 수익 분배율에서도 NBA 선수단은 리그 총수익의 50%를 가져가는 반면 WNBA 선수단은 10%만을 분배받습니다. 동일한 노력에 대해 무려 5배의 분배율 차이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 논리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리그의 선수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과연 모든 상황에서 유효할까요? 이 논리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논리는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수익 격차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구조적 차별의 산물이다라는 비판적 시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핵심 반론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프레임입니다. 또 동등한 출발선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결과만을 가지고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스포츠가 겪는 구조적 차별의 악순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여성 스포츠는 투자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인프라와 예산이 극소화된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 대학 체육의 경우 1972년 타이틀 IX가 제정되기 전까지 여성 스포츠는 50년 넘게 예산 배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부족은 미디어 노출 차단으로 이어집니다. 프라임타임 배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심지어 중계 자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터커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스포츠 미디어 커버리지 중 여성 종목의 비율은 단 4%에 불과합니다. 미디어 노출이 없다 보니 대중의 관심과 인지도가 낮아지고 이는 스폰서십 유치 실패로 이어집니다. 광고주들의 관심이 없으니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낮은 관중수와 시청률은 여성 스포츠는 인기가 없다는 편견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낮은 선수 연봉 고착화로 이어지고 한계 수입 생산물, 즉 MRP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전제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자기 실현적 차별의 악순환 셀프 마이너스 풀필링 디스크리미네이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동등한 기회라는 전제가 없이 MRP를 비교하는 것은 무효하며 이것이 바로 시장 논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등한 기회를 쟁취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동일 임금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6년에 걸친 법적 투쟁이었는데요. 2016년에 28명의 선수 전원이 서명하여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 성차별을 공식 신고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미 축구협회를 상대로 동일임금법 위반 및 타이틀 VII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심 법원은 전체 보상 패키지를 기준으로 보면 여자팀이 남자팀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선수들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며 미 축구협회와 물밑 협상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역사적인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400만 달러의 합의금이 현역 및 전직 선수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둘째, 월드컵 상금을 100%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익을 남녀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FIFA 월드컵 보너스에 있어서 남녀 대표팀 간 완전 동일한 지급을 보장하는 선구적인 합의였습니다.
셋째, 미 축구협회 정책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여 향후 모든 친선 경기 출전비와 수당을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전후를 비교해보면 그 변화가 더욱 확연합니다. 합의 이전에는 월드컵 우승 보너스로 여자팀은 9만 달러를 받은 반면 남자팀은 4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친선 경기 출전비 역시 여자팀은 1,350달러, 남자팀은 5,00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는 월드컵 우승 보너스는 남녀 동일하게 지급되고 친선 경기 출전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익 분배 구조는 여자팀이 완전히 배제되었던 과거와 달리 50대 50 동등 배분으로 전환되었고 모든 제도가 단체 협약 CBA에 명문화되어 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팀 주장이었던 메건 라피노 선수는 우리는 다음 세대 선수들을 위해 싸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소송은 단지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차별이 불러오는 경제적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 축구협회는 법적 비용과 스폰서 이탈 등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추정할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계에서 성별 격차가 심화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바로 미디어 노출과 스폰서십 시장의 불균형입니다. 터커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스포츠 미디어 노출의 96%는 남성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 스포츠는 단 4%만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ESPN 스포츠센터의 여성 스포츠 비중은 1999년 5%에서 2014년 3.2%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노출이 부족하다 보니 대중의 인지도가 낮아지고 스폰서십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스포츠 스폰서십 시장은 63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 중 여성 스포츠의 몫은 약 1%에 불과합니다. 포브스지 선정 세계 최고 소득 운동선수 100명 명단의 여성 선수는 역사적으로 평균 5명 미만이었고 2023년에는 은퇴한 세리나 윌리엄스 선수 단 1명만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닐슨의 2022년 조사에서 전체 스포츠 팬의 84%가 여성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즉, 시장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미디어 공급과 스폰서십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앞서 설명한 구조적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적은 미디어 노출이 낮은 대중 인지도를 야기하고 이는 스폰서십 외면으로 이어져 리그 수익을 저하시키고 결국 낮은 선수 연봉으로 고착되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은 미디어는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디어의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다행히 최근 소셜미디어와 OTT 플랫폼이 이러한 기존 미디어의 편향을 우회하고 여성 스포츠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나 윌리엄스 선수의 1,50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소셜미디어가 가진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성별 격차는 대회 상금과 훈련 인프라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FIFA 월드컵의 경우 2022년 남자 월드컵 우승팀이 4,200만 달러를 받은 반면 2023년 여자 월드컵 우승팀은 1천만 달러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무려 4.2배의 격차입니다. 총 상금풀 역시 남자 월드컵이 4.4억 달러인데 비해 여자 월드컵은 1.52억 달러로 약 2.9배의 차이가 납니다. 과거 2015년과 2019년 여자 월드컵 상금이 남자 월드컵에 비해 12.7배나 적었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금액 차이는 압도적이며 심지어 2026년 남자 월드컵의 상금은 여자 월드컵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격차가 재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훈련시설 투자 수준은 더욱 심각합니다. 잉글랜드 기준으로 남자 프로팀의 전용 훈련장 보유율은 95% 이상인 반면 여자 프로팀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2019년까지 남자팀이 천연 잔디에서 훈련할 때 인조 잔디 사용을 강요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차별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 인프라 격차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열악한 훈련 환경은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선수 수명을 단축시켜 리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시 수익 감소와 투자 감소의 악순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NWSL 미국 여자 축구 리그의 시설 투자 수준은 MLS 구단 평균 대비 15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투자 부족이 부상률 증가, 경기력 저하, 수익 감소로 이어져 다시 투자 부족을 심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2007년부터 남녀 선수에게 동일한 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현재 235만 파운드의 우승 상금을 남녀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 달성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을 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수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CBA입니다. 왜 노조가 필요한가요? 개별 선수들은 구단이나 리그 사무국과 협상할 때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선수 노동조합 PA는 선수들의 집단적인 힘을 모아 강력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노조는 단체 교섭권, 즉 선수 전체를 대표하여 임금, 복지, 근로 조건 등을 협상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권을 행사하여 시즌 중단 위협으로 구단의 수익 손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리권을 통해 개별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와 구단 및 사무국 협의체 간의 협상을 통해 체결되는 것이 바로 단체 협약 CBA입니다. CBA는 협상 개시부터 최저 연봉 인상, 수익 분배율, 차별 금지 조항 등 핵심 요구안 제출, 파업 카드를 활용한 압박, 그리고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인 CBA 최종 체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체결된 CBA는 리그 내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실제 CBA의 성과 사례들을 보면 그 교정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NBA CBA는 2023년 협약을 통해 선수들의 수익 분배율 50%를 보장하고 최저 연봉을 11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USWNT CBA는 2022년 합의를 통해 월드컵 상금 남녀 동일화를 이끌어냈고 역사상 최초로 동등한 수익 분배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WNBA CBA는 2020년에 최저 연봉을 57% 인상하여 5만 7천 달러에서 6만 8천 달러로 올렸고 출산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MLB CBA 역시 2022년에 최저 연봉을 70만 달러로 인상하는 등 선수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선수 노조의 집단적 협상력은 시장 실패로 인한 차별을 교정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단 경영에 있어서 ESG, 즉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소셜 영역, 즉 다양성, 포용성, 평등의 가치는 구단의 브랜드 가치와 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종, 국적, 성별 차별 철폐는 ESG의 핵심 사회적 책임 지표이기도 합니다.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구단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차별 없는 구단이라는 이미지는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배경의 새로운 팬층을 유입시킵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는 다양성 캠페인 이후 아시아 팬이 30%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둘째, 스폰서십 효과입니다. ESG 기준을 충족하는 구단은 스폰서들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별적 구단은 스폰서 계약 해지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NFL 워싱턴 팀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페덱스, 나이키 등 주요 스폰서들이 즉시 계약을 철회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셋째, 팀 성과 향상입니다. 포용적인 환경은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구단에 대한 충성도와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선수들이 모이면 전술 옵션도 다양해져 팀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이 리그 우승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ESG 경영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구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정부 규제와 법적 대응은 스포츠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강력한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의 자정 능력이 실패할 경우 국가는 법적 개입을 통해 성평등과 다양성 기준을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구단이나 대학의 예산 배분 기준을 강제적으로 변경하게 만들고 위반 시에는 정부 보조금 전액 박탈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초기에는 여성팀 시설이나 훈련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 법적 소송 대응 비용, 합의금 지출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 스포츠의 새로운 팬층과 소비층을 창출하고 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스폰서십 유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 확대와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타이틀 9 타이틀 IX입니다. 1972년에 제정된 이 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특히 대학 스포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이틀 9 제정 이전인 1972년에는 미국 대학 여성 스포츠 참가자가 약 32,000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약 23만 명으로 무려 619%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 스포츠 관련 산업 시장 규모를 연간 약 550억 달러까지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타이틀 9을 위반할 경우 연방 정부 보조금이 전액 중단되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다음으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USWNT의 동일 임금 소송의 경제적 파장입니다. 미 축구협회는 이 소송으로 인해 2,400만 달러, 즉 약 32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소송 기간 중 스폰서십 이탈로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통해 USWNTA 월드컵 상금 구조는 남녀 동일하게 전환되었고 소송 이후 NWSL 미국 여자 축구 리그의 평균 관중은 2019년 5,220명에서 2023년 9,800명으로 88%나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비교해보면 규제를 무시할 경우 수십억 원의 소송 및 합의금, 보조금, 박탈, 스폰서, 이탈, 불매운동 등의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반면 규제를 준수할 경우 소송 리스크가 제거되고 세금 혜택 및 기금 수령, 글로벌 파트너 유치, 신규 팬층 확대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 시사점은 규제 준수는 단기적인 비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규제 위반은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무 리스크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과학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편견을 타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노동시장은 과거 주관적인 편견이 지배하던 영역이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의 도입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머니볼 혁명입니다. 당시 빌리 빈 단장은 기존 스카우터들이 외모, 체형, 인상, 국적, 인종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 기반하여 선수를 평가하는 편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OBP 출루율, SLG장 타율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를 통합하여 선수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4,100만 달러의 낮은 페이롤을 가진 팀이 1억 2,500만 달러의 양키스와 동일한 승수 경쟁을 펼쳐 아메리칸 리그 최다 승인 103승을 달성하고 20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편견을 걷어낸 데이터가 저평가된 선수의 진짜 가치를 발굴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머니볼 방식은 스카우팅 실패율을 70%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의 진화 단계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타율, 홈런 같은 기초 통계에 의존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세이버매트릭스 혁명이 일어나 OBP,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FIP 수비, 무관 투구 평가 같은 심화 지표가 도입되면서 편견 감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WAR는 인종이나 국적 편견을 제거하고 선수의 실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2010년대에는 스타트캐스트 STATCAST와 같은 트래킹 데이터 시대가 열려 투구 회전수, 스프린트 속도 등 더욱 정밀한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었고 2020년대부터는 AI와 머신러닝 시대가 도래하여 국적이나 인종 변수를 자동 배제하는 편견 제로 스카우팅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래커 시스템 도입 후 외국인 선수 계약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과거 통계적 차별에 기반한 저평가 관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 애널리틱스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3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0년 이전 단 3개 구단에 불과했던 MLB 애널리틱스 부서 운영은 이제 전 구단에 전면 도입될 정도로 데이터 과학은 스포츠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5주차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수익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는 속도는 미디어의 역할, 투자의 방향, 그리고 제도적 개입이라는 세 가지 요소, 즉 미디어, 투자, 제도의 3박자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네, 5주차 핵심 학습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종, 국적,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별의 원인을 경제학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그리고 데이터적 접근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기호에 의한 차별, 통계적 차별, 계량 경제학적 분석, 그리고 한계 수입 생산물 MRP 개념을 통해 차별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핵심 공식은 동일한 MRP를 가짐에도 다른 보상을 받는 것이 임금 차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의 경우 제키 로빈슨 사례와 같은 역사적 장벽, 포지션 분리, 소비자 차별, 그리고 감독 등 상위 직급에서의 유리천장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MLB 흑인 선수 비율이 1991년 18%에서 2023년 6.2%로 감소한 것이 핵심 수치였습니다. 국적 격차는 외국인 선수의 국적 프리미엄, 쿼터제 경제학, KBO와 K리그 외국인 선수 집중 투자 현상, 그리고 명목, 연봉과 실질, 가처분, 소득 간의 조세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EPL 홈그로운 규정이 잉글랜드 선수 선발 출전 비율을 32%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사례였습니다. 성별 격차는 NBA와 WNBA의 약 80배 연봉 격차, 53배 수익 격차 등 압도적인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미디어 노출과 투자에서의 역사적 불평등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동일 임금 소송 합의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테판 커리의 5,580만 달러와 제키 영의 25만 2,450달러, 즉 221배의 격차가 핵심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는 먼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선수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이 최저 연봉 보장과 수익 분배의 투명화를 통해 교정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적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ESG 경영과 다양성이 포용적 구단 문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와 수익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별 격차 문제 해결에는 법적 규제가 타이틀 IX나 루니룰처럼 제도적인 개입을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차별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데이터 과학이 AI와 트래킹 데이터를 활용하여 편견을 제거하고 공정한 MRP를 산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내 경제적 격차는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수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강의실에서 실제 대면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